자, 여러분들 이제 155쪽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인데, 뭐 자율화보다는 우리 항상 규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우리 시험 문제는요,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상한제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자, 아까 우리 임대료 규제도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규제를 또 분양가 상한제. 시험 문제는요, 이 목적을 또 자주 출제해요. 자,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우리가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또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두 번째가 신규 우리가 주택에 대한 구입에 있어서의 가격 부담을 뭐 해줄 목적으로? 낮춰줄 목적으로 우리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합니다. 목적이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시장의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래서 하여튼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시장의 균형 가격인데, 자, 여러분이 또 19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우리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를 또 출제했죠. 여러분 다 같은 말이죠.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은 같은 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돼요? 평당 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럼 이 규제 가격이 바로 분양 가격의 뭐라고 하죠? 상한선이다. 이 상한선, 이 빨간 거죠. 규제 가격, 요거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죠? 최고 가격이죠. 최고 가격. 최고 가격 또는 분양가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또 무슨 가격? 상한 가격. 상한 가격. 그래서 여러분이 이 최고 상한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최고 가격, 상한 가격. 요걸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또 요 가격 차이만큼 뭐를 누르고 있다? 시세 차익 또는 전매 차익이라고 해요.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량은 뭐죠? 이렇게 증가하죠.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량은 많아지는데, 이 장기로 가면은 건설 업체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죠. 이 손해를 보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장기적으로는 이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을 뭐 한다? 줄인다. 장기적으로. 왜?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량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또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 초과 수요는 결국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죠.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요. 여러분, 분양 가격 있죠.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했더니 오히려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투기적 수요, 초과 수요로 인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또 뭐가 형성? 또 블랙
마케트, 암시장이 또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 점이 바로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문제는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또 이 크기만큼 뭐가 발생한다? 프리미엄이 발생했죠. 프리미엄. 규제 가격보다 암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분양 가격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피 얼마 붙었나 얘기하죠. 그 프리미엄의 피가 여러분 얘기하는 피 얼마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난 경우가 많다. 불법 전매. 불법이니까 불법이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전매를 해요. 불법으로. 뭐를 통해서? 공증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공증을 통해서 불법으로 전매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전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잘 모르죠. 추적이 안 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불법 전매가 많은데 그래서 조사를 하더라도 잘 몰라요. 소유권은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죠. 언제까지? 전매 기간 풀릴 때까지. 공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 공증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그래서 이게 요즘은 또 공증도 안 하고 또 공증에다가 또 이중장치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요. 나중에 여러분 요걸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뭐 거래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해야죠. 분양권 잘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류도 한번 떼서 은행에 한번 가서 제출도 해보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한번 써보고, 분양권 전매에서는 필수적인 현금 보관증이에요. 그거 써야 돼. 그래서 돈 잔금이 딱 넘어가면 현금 영수증 그 앞에서 째야 돼. 이제 보관증 필요 없잖아요. 돈 거래 다 끝나고.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수수료도 잘 챙기고. 자, 그런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죠. 공공택지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같은 것도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공공택지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시역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2년 전 27년 7회 정답 지문입니다. 주택법의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론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법상의 용어들이 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에 조세정책. 자,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자, 그러면 시장에서 부동산 조세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기능이 나타나요. 그 기능을 보면요. 우선은 정부가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공공부문, 대표적으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뭐 이런 얘기인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민간건설 사업자인데 이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우선은. 자, 그리고 또 이 누진세,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 원래 출제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야. 이런 거 또 누진세 이런 걸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져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또 우리는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또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해서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또 가끔 지문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지문에 나오면요, 정답 지문은 아닙니다. 정답 지문은 따로 다른 곳에서 물어요. 자, 여러분 158페이지 보시면은 이 조세를 배우면요, 항상 여러분 조세를 배우면은 부동산에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를 하죠? 처분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린 취득에 어떻게 돼요?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럼 보유에 있어서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는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국세이면서 누진세이면서 보유과세인 것 정답. 원래 그거 출제했어. 야, 5초도 안 걸리죠. 조세 정책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했어. 다음엔 그렇게 출제 안 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여러 개를 지문 속에 넣어서 거기에 개념들을 묻는 문제를 나오죠. 그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법에서 배우는 그 기본 개념을 또 출제를 합니다. 잡탕이 잡탕. 처분에는 뭐예요? 처분에는 양도소득세. 대표적이죠. 양도소득세.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거래세라고 하고요. 거래세와 보유과세. 그래서 정부가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라 보면요. 보유세를 올리려면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거래세는 낮춰야 돼. 예? 근데 이거 다 올려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유과세는 높아요. 보유과세 높네.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없어요. 미국은 뭐다? 우리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가 높아요. 그리고 재산세가 높은데 재산세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주에서 돈을 쓰겠죠. 그 세금을 쓰면요, 그게 어디 썼는지, 그 세금을 어디 썼는지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와요. 우리는 어디 썼는지도 몰라. 통보가 없어, 우리나라는. 예? 예? 맞잖아요. 세금 받아면 어디 썼는지 통보를 해줘야지. 그 여러분 거래할 때 지방교육세는 받아가면서 어디 썼는지도 이거 안 가르쳐줘. 예? 다른 곳을 전용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치 아파요. 통보도 안 해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세 행정이 완전히 돈 받아갈 것만 알았지 쓴 거 내역을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지. 그런 게 있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미국은 보유세를 높이는 거래세를 낮추는데 양도소득세 자체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투기를 하려면 미국 가서 하든지. 양도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미국 LA와 뉴욕 가서 투기 많이 해요. 영국, 런던 이런 데 가서. 예? 우리나라 못하게 하니까 외국 가서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투기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요즘 또 어디 가서 앉아서요? 베트남. 예? 그래서 베트남, 뭐 미얀마 이런 데서 가서 투기를 많이 합니다. 왜? 비싸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금인데 간단하지만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그럼 지금 보유세인 재산세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나 좀 배워야 되는데, 우선은 용어부터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의 귀착을 줄여서 조세의 귀착. 또 조세 부담의 뭐죠? 정가. 두 가지 용어를 한번 배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예?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예?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면 간접세예요. 누가 부담하냐? 떠넘기면 간접세가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럼 정부가 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가라고 해요. 정가. 뭐 책임을 전가한다. 예? 또 우리는 투자이론 가면 위험을 전가한다. 정가라는 용어를 많이 나오거든요. 조세의 정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가격 인상을 해서 넘어간다. 정가라는 것은.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조세의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 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뭐 그 지문 여러분 그 색깔 표현되어 있죠?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구죠? 임차인. 그리고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은 공급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얼마다? 50만 원.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우선은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임대주택 이 정도 공급을 했을 때 난 최소 얼마 받아야 돼?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럼 막 임대주택 공급을 이 정도 하면은 나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돼? 공급만 나는 좀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또 더 가격을 더 높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각 임대주택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만큼 가격이 다 뭐 한다? 올라요. 그럼 그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그런 점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 빨간 선 새로운 공급 곡선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수직거리가 텍스 세금이에요. 세금 얼마? 30만 원. 그럼 이 공급 곡선이 세금액 30만 원만큼 수직이죠.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수직거리가 전부 뭐죠? 이 수직거리가 전부 얼마? 수직거리가 전부 세금 얼마? 30만 원. 요 30만 원. 수직거리가 다 똑같아요. 30만 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을 할 때는 임대료가 뭐 한다? 상승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예요? 감소한다. 결론이죠. 임대료는 오르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해. 세금을 부과했더니. 자, 그러면은 임대료는 여러분 여러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50만 원 임대료를 냈는데 부과 후에는 어떻게 돼? 그럼 재산세를 부과를 했더니 부과 후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 60만 원. 그러니까 가격 얼마? 임대료 10만 원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떠넘겼어요? 수요자에게 떠넘겼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조세를 얼마만큼 부담해? 요 빗금친 부분을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야. 이 수요자 부담인데 이 수요자 부담이 바로 조세의 무슨 부분? 정가 부분이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게 조세의 정가 부분. 정가 얼마 됐어요? 1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 받았어요?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60만 원 임대료 받아서 얼마 납부? 30만 원 납부를 했더니 30만 원 납부했던데 이제 내는 얼마? 30만 원을 획득하는 거예요. 누구? 또 부과 후에
부가, 요건 수요자가 재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60만 원이지만은 또 부과 후에 누구? 공급자, 임대주택 공급자가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30만 원. 부가 전보다 얼마? 20만 원 뭐 했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 공급자가 부담을 해요. 공급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수요자는 10만 원, 공급자는 20만 원. 이게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진다.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이죠. 완만해지면은 만나는 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상승폭이 작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부담이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선은 수요자도 부담하면은 수요자도 어떻게 돼요? 세금 부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도 불만이야. 세금 가져가니까 정부가. 또 생산자도 부과 전에 비해서 획득하는 게 적으니까 생산자도 불만이야. 그러니까 요 네모 있죠? 요 부분, 노란 부분, 요 네모, 노란 부분은 정부의 무슨 거였죠? 요 노란 부분은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을 더해준 요 네모 부분은 정부의 무슨 거죠? 조세 수입이야. 그러면 수요자가 이 빚금친 분,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지만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 부분, 요 빨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에서 없어져. 요 빚금친 수요자, 공급자는 정부가 가져가지만은 손실을, 요 부분은 사회에서 없어져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나왔죠? 경제적 순손실. 시험 문제는 요걸로 나오대요. 요걸로 벌써 2번 출제를 했는데 28회 시험에 출제했을 때 그때 많이 틀리신 분 많아요. 경제적 순손실. 이걸 원어로는요, 데드. 자, 우리 출제할 때 서강대 김경환 교수와 그리고 건국대 손재은 교수 부동산 경제학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서 출제를 하는데 거기서 시험 용어를 경제적 순손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용어로서는 요것보다는요, 데드는 뭐죠? 죽을 싸, 웨이트, 무거울 중자를 써요. 로스는 손실. 그래서 우린 또 경제 용어로서는 또 뭐라고도 설명한다? 사중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사중손실. 없어진다, 사회에서. 없어지는 개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죠. 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돼? 세금을 부과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세금을 정부가 부과하면은 사회적 후생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그 지문을 또 자주 출제해요. 지문 속에요.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어. 왜? 요거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고 이 부분은 뭐다?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소비자가 어떻게 돼요? 만족이 줄어드는 부분, 생산자가 만족이 줄어드는 부분 중에서도 요거는 사회에서 없어져 버린다. 자,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선 하나 확인을 해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58페이지 밑에 표 바로 위에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 세금 부과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또는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죠. 수평선, 수직선이 아닌 한,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이 아닌 한, 즉 우하향하고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어느 일방의 부담으로만 귀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쌍방에게 귀착이 된다. 세금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둘 다 부담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여튼 둘 다 부담합니다. 예외는 나중에 두고 우선은 용어부터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뭐가 중요해요? 경제적 순손실이 그림에서 어디에 있느냐 우선 요거 확인. 자, 지금 현재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에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1번 설명합니다. 자,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현재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킬 목적이에요. 예? 안정시킬 목적. 예? 안정시킬 목적으로 뭐를 우리는 양도 소득세를 뭐 했다? 중과세를 했어요. 자, 정부는 현재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돼요.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과세를 처음에 딱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을 하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세금 많이 내겠죠. 뭐 36% 적용하다가 뭐 50% 내려가면 이게 퍼센트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크거든요. 가격 차이가 클수록. 그러면 세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세금 많이 내니까 처분을 기피해요. 기피하고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걷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분을 안 해버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래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주택에 있어서 처분을 하지 않으니까 주택 공급이 뭐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감소하는 효과.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 시장에서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예?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죠?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에 이걸 전문용어로 동결 효과라고 해요. 주택 공급에 무슨 효과? 동결 효과. 용어가 좀 어렵네요. 2년 전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거든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요거 28회에 나왔어요.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요걸 출제를 했어요. 시험에 뭘 내겠어요? 주택 처분을 증가시켜서 뭐 이렇게 나왔겠죠. 공급이 줄어드는 동결 효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주택 가격이 오히려 뭐 한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상승폭이 너무 커서 문제였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택 가격이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용어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인가요? 이게 좀 잘 많이 나오는데 그 음마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음마 아파트가요. 97년도에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33평. 1억인데 97년도에 이것이 2005년도에는 얼마냐? 10억이에요. 중과사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야. 그러면 요즘 얼마인 줄 아세요? 예? 또 문재인 정부 약간 했잖아요. 예? 22억까지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거래 18억 거래됐는데 2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뭐 2배 이상씩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지. 가만 놔두면 그렇게 안 올랐어요. 시장에 그걸 맡겨둬야 됐는데 하여튼 뭐 왜 규제를 하는지 몰라. 맡겨두면 그렇게 가격 급등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요. 서울특별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하여튼 예상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르면요. 규제를 하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는 별로 안 해. 예? 한 번 오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요거 뭐라고 해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주택 가격은요. 한 번 오르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많아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오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7, 8억 오르고 떨어질 때는 1억 떨어지고 좀 지나면 또 복귀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여기.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중과인데 무슨 중과세 놓고요. 책임은 누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택 가격 오르면 책임. 그거 뭐 투기 세력이 투기 세력이 보는데 정책 잘못하니까 생긴 거지.
무슨 투기 세력이에요. 실수요자 그만큼 대기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에 전월세 사는 사람이 46%예요. 실수요자가 또 많아요. 수도권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도 많은데 공급은 없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자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은 급등하는 거예요. 하여튼 방법은 뭐야? 공급을 늘려주든지 뭐를 해줘야 돼? 규제를 풀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뭐 규제를 하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줄을 끊었어야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돈줄은 나중에 끊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이 장관하면 더 잘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에 부동산 이용에 거기 최유효 이용, 이미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최유효 이용입니다. 자, 우린 일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용어예요. 최유효 이용인데 이것을 처음 우리가 사용한 사람이 최고 최선의 이용. 이미 배운 거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 학자가 처음으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최유효 이용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뭘로 쓰고요? 시험 문제는 최유효 이용으로 내죠. 그래서 우선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 객관적으로 보아, 예? 객관적으로 보아, 이 통상의 이용 능력, 통상은 일반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용인데 시험 문제 주의할 건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인데 전문적인 능력, 예?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은 아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이 아니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투기적 이용이 돼서는 안 되죠. 투기적 이용이 돼서는 안 되고 무슨 이용? 합리적 이용. 예를 들면 합리적 이용이 돼야 돼. 그리고 적법하지 못한 이용이 되어서는 또 안 돼. 또 무슨 이용? 우리는 합법적인 또 이용이 돼야 돼. 합법적 이용. 또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이런 게 있죠.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등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보는 것은 또 뭐죠? 물리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한 이용이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인 외에 또 있죠. 또 하나가 뭐죠? 경험적 자료로서, 경험적 자료로서 뭐를 한다?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이용 가운데서도 뭐를?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을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게 무슨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는 최유효용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합쳐서 필요 충분 조건. 최유효 이용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때 얘기죠.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이용 중에서도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이다. 개념 한번 또 출제했습니다. 누구의 개념? 마샬.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을 할 때 있어서 토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야. 어느 걸 먼저 이용을 해야 되냐. 토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면서 각종 부동산 활동에 대한 행위의 기준을 또 제공해주는 개념이 최유효 이용입니다. 개념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용어니까 일반 상품 시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부동산 배우면 이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69페이지에 중간에 박스에 집약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우리 지대 이론에서 또 우리 관련해서 또 관련이 있거든요. 지대 이론과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도. 그 박스 보는데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우리 단위 면적은 앞에서도 배웠는데 1제곱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1m 1m 곱해주면은 1제곱미터를 우리는 단위 면적. 그러면 단위 또 문제 보면요. 또 문제 풀다 보면 또 단위 거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단위 거리는요. 1km. 단위 거리는 1km. 단위 면적하면 1제곱미터. 그럼 시험 문제 우리 1제곱미터 나오면 좋은데 꼭 그렇게 안 나오고 단위 면적 땅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에 이 토지의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 여러분 상대적 크기는 이렇게 분모 분자로 가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상대적 크기를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해요. 집약도. 자, 여러분 도심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도심에 가까이 오면은 토지 가격은 비싸잖아요. 토지 가격은 비싸니까 토지는 뭐다? 비싸면 적게 투입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노동 자본이 싸니까 노동 자본은 많이 투입해야 돼.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요 집약도는 뭐야? 높아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이 집약도는 뭐다? 높게 나타나요. 그럼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높은 이용이 나타나요. 즉 건물이 고층화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토지 이용으로서 도시에서의 토지 이용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이 말은 뭐죠? 도시 외곽 교외에서는 지가가 싸니까 토지는 많이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노동 자본은 비싸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적게 투입을 해요.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여기 낮아지지. 도시 외곽 교외에서 그러니까 비도시적인 토지용으로서 주로 농촌에서의 토지용을 얘기하는데 이런 토지용은 뭐죠? 조방적 토지용이라고 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 주로 비도시적 농촌에서의 토지용을 우리는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약적 토지 이용, 조방적 토지 이용의 개념을 우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이용 집약도의 상한선. 자, 상한선을 우리는 집약 한계란 말 써요. 집약 한계. 집약 한계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의 하한선은 조방 한계란 말 써요. 자, 조방 한계는요. 최적 조건 하에서 생산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익 정도밖에 올릴 수 없는 경우의 집약도예요. 생산비를 겨우 감당한다, 수익이. 그래서 이때는 총수입. 자, 여러분 총수입과 총비용을 같을 때는 여러분 앞에서 어디서 배우긴 배웠는데 효율적 시장할 때 배웠는데 여기에 같으면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손익분기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한번 투자이론에서 손익분기점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손익분기점 요거 계산을 하려면은 총수입 총비용 서로 뭐 한다? 갖다 놓고 풀면 돼요. 갖다 놓고.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입니다. 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우리는 조방 한계. 그래서 조방 한계점 이상 토지 이용이 나타나요. 왜? 초과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니까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이윤이 생기니까 조방 한계점 이상 토지 이용은 나타나야 됩니다. 하한선 이상.
그러면 상한선, 집약한계는 또 용어가 어렵네요. 투입되는 한계, 비용. 자, 미분 개념, 한계란 용어는 미분 개념이죠. 한계 비용인데, 자, 한계란 말이 들어가면요, 얘기거든요. 생산량. 여러분, 생산량을, 증분이죠. 생산량을 하나 더 늘렸어요. 예를 들어서 5개에서 6개, 하나 더 늘렸을 때 총 비용, 그럼 물건 만드는 총 비용이 얼마 변화했느냐. 자, 라면을 5개 만들 때 얼마? 1,000원이에요. 6개 만들 때 1,100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드는데 총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100원 변했죠. 1,000원에서 1,100원. 그게 바로 한계 비용이에요.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예?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한계 비용 얘기해요. 또 한계 수입은 또 한계가 또 들어왔어요. 자, 한계 수입은 또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해요.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를 하는데 총 수입은 또 얼마나 변하느냐. 총 수입은 얼마나 변하느냐. 네? 그래서 이 투입되는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 서로 같을 때까지 투입하는 집약도를 우리는 집약한계. 요 두 개가 같을 때 여러분 토지 이용을 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이윤이 극대화돼.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수준의 집약도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을 때. 그럼 이때 이윤이 극대화된 상태를 우리는 아까 최이용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니까 우리는 무슨 상태? 토지 이용에서의 무슨 상태다? 최유효 이용의 상태. 최유효 이용의 상태의 집약도를 우리는 집약한계다. 왜?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 이제 그래프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우선 말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집약한계, 조방한계의 용어를 우선 배운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집약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입지 잉여가 나오죠. 170페이지에. 자, 동일한 산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조업이라든지 동일한 산업 경영, 운영을 하는 거죠. 동일한 산업 경영을 하는데 토지 이용의 집약도, 이거 배운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같아요. 집약도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 입지 조건이 달라. 자, 여러분 입지 조건 하면요. 자연적 조건, 사회적 조건, 경제적 조건, 행정적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입지 조건이 다를 경우. 그럼 뭐 위치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면은 집약도는 같은데, 그래서 입지 조건이 달랐을 때 입지 조건이 양호, 좋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입지 잉여. 집약도는 같은데 위치가 저기보다 내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입지상에 뭐가 발생했다? 잉여가 발생한 거야. 여러분 입지상에 잉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입지상의 잉여인데 문제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같고 입지 조건도 같다. 동일할지라도 입지 잉여는 어떻게 돼요? 입지 주체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입지상의 잉여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또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산업에 따라 입지상의 잉여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입지상의 잉여가 발생을 하면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토지를 차지하여 경쟁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입지상에 뭐가 발생하죠? 경쟁이 발생해요. 하여튼 경쟁이 발생하면 이제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토지의 가격, 지가는 경쟁에 의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토지를 차지하고는 경쟁으로서 가격은 올라요. 여러분 토지 가격이 오르면 토지는 적게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가가 오르면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도도 뭐 한다?
높게 나타나요. 직가가 오르면 집약도도 높게 나타나고 집약도가 높으면 다시 직가가 또 올라. 직가가 오르면 다시 집약도도 높아요. 자, 여러분 우리 서울의 마곡지구 아시죠? 지금 마곡지구 개발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100% 본다면 지금 마곡지구 개발 40%. 그러면 40% 됐는데 거기 뭐 산업 기업도 들어오고 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막 하는데 주거용은 공항에서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 높게 가지는 못하고 하여튼 40% 개발됐어요. 근데 문제는 마곡지구가 처음에 얼마인 줄 아세요? 처음에 할 때 한 몇 년, 한 10년 됐나? 뭐 그때 1,700, 800이고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2,100 하다가 지금 2,500, 2,600이에요. 그러니까 집가가 계속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집약도는 더 높아지겠죠. 집약도 더 높아져. 그럼 집약도 높아지면 또 집가가 또 뭐해? 또 올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요 반복되는 거죠. 피드백. 반복이 계속되는 걸 우리 전문용어로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계속 돈다. 이게 계속 빙빙 돈다. 돈을 활유라고 해. 활유의 원리가 작용해요. 항상 집가가 오르면 집약도도 높고 집약도 높아지면 집가가 오르고 계속 반복이 이루어져요. 이걸 피드백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집가와 토지용의 집약도 사이는 이게 작용하고요. 집약도는요. 그래서 집약도는 결국은 1차 산업이 뭐죠? 농림수산업인데 1차 산업보다는 어떻게 돼요? 2차 산업인 제조업이 더 높고 여기보다 뭐 서비스업이 더 높아요. 몇 차? 서비스업 몇 차? 3차 산업.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고 요즘에 4차 산업하면 뭐죠? IT 뭐 이런 산업이 4차 산업. 앞으로 뭘로 가야 이제 4차 산업에서 요즘 5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대요. 5차 산업의 형태로 그만큼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나오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2차에서 3차 산업 넘어오는데도 이거 한 100년간 걸렸는데 요즘 3차에서 4차인데 한 20년도 안 걸려. 4차에서 5차 가는데 이것도 얼마 안 걸려. 그만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약도가 이렇게 높죠. 또 농촌보다는 어디로 올수록 도시로 올수록 집약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용어 좀 알아두시고 또 중간에 직가 구배 형사 요거 이미 배우셨죠. 노수 교수. 이 남가주 대학에 우리가 노수 교수는 미국의 조그만 도시 토페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토페카를 연구하죠. 그래서 미국의 캔자스주 이미 배운 겁니다. 캔자스주에 있어서 조그만 소도시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의 집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실증 분석을 했는데 집가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도심에서 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가 높아요? 보통 상업 업무 지역이 가장 높겠죠. 상업용이. 이때 집가가 가장 높은 곳을 우린 전문용어로 100% 입지라고 해. 100% 입지. 도심에서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해서 집가는 급격하게 저하되는 형상이 나타나요. 그림이 이건데 이것을 이 집가 뭐라고 하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가는 우뚝 급격하게 오르고 외곽으로 해서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형상. 예? 이게 거북이 구자. 거북이를 뒤집으면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해서 구배라는 명칭이 붙어요. 그래서 집가 구배 형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노스 교수. 이미 배운 거 다시 한번. 자,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죠? 부동산 이용이거든요. 이용. 여러분 부동산 이용은 이번 12월 요때 강의를 하고 앞으로 1월부터는 강의 없어요. 부동산 이용. 왜?
출제를 30회 시험에 안 하는데 문제는 요게 가끔 우리 다른 단원의 용어들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 이용은 30회 시험에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단원에 섞여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고 171페이지에 도시 스프롤 형상 보도록 하겠습니다.